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논설위원의 경향신문 칼럼 왜 김무성에게만 관대한가 일부를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또다시 설화를 빚었다. 나이지리아 출신 유학생에게 너는 연탄 색깔하고 얼굴 색깔이 똑같네 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외신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은 어떤가? 일부 언론이 작은 기사로 다루고 소셜미디어에서 시끄러웠을 뿐 사임 요구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 나는 어떤 이유로도 김무성 대표의 막말은 면책될 수 없다고 본다. 정치 분석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김무성 대표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을 넘보게 될 줄 상상이나 했던가.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다짜고짜 반말하면서 피부색을 언급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 아니라 상식, 교양, 지성의 부재를 스스로 고백한 것일 뿐이다. 이쯤에서 김무성 대표의 어록을 짚어본다. 분야별로 엄선했다. 먼저 여성 폄훼. 아기 많이 낳는 순서대로 여성에게 비례 공천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 유고 시에 여성 총리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언론관. 전 비서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너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세 번째, 노동관. 열악한 아르바이트생 처우를 호소하는 청년에게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쇠파이프 휘두르는 파업만 없었으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었을 것이다. 네 번째, 집회의 자유. 촛불 집회,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 했다.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시위대를 척결해야 한다. 다섯 번째, 색깔론. 우리나라 역사학자의 90%가 좌파다. 여섯 번째, 지역주의.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높으면 선거가 필요 없다. 일곱 번째, 외교 결례.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이다. 부지불식간의 속마음을 들켜버리는 실언을 프로이트의 말실수라고 한다. 김무성 대표에게 보스 기질과 남자다움을 입증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동안 모셔온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직언해보라. 대통령이 레이저를 쏘더라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보라.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해야 상남자 자격이 생긴다. 권력자에겐 쩔쩔매면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 청년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터프한 것이 아니라 찌질한 것이다. 네. 김무성 대표에 대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소비 지출할 여력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향후 소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SBS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한국 가계의 현실이 숫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산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령층과 자영업자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반면에 부채는 이보다 더 늘었는데요.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국민에게 빚더미를 떠안긴 셈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정책을 맡겨주셔서 영광스럽고요. 정말 어깨가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경제가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잘 되어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총선에 출마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방금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총선에 출마한다면서 장관에서 물러난 유일호 씨를 경제사령탑으로 재기용한 것. 이건 그야말로 상식 바뀌지요. 한 달이면 뒤집어질 인사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계획적 임기응변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준법 집회시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신명 경찰청장이 공안,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란 용어에 대해서 해괴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은 대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다는 자체만 갖고도 다치는 등 공안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위험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강신명 청장의 말은 앞으로 향후 광화문 광장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광장만이 아니라 큰 도로가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뜻도 읽힙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참치,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남북한 간 포격 사건 기억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한 유엔군 사령부 등이 관련한 증거 일체에 대한 공개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21일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 현장 국정감사에서 TOD 영상을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됩니다. 군 당국은 당시 TOD 관측병 등 포격 사건과 관련한 병사들의 증언 내용 공개도 거부했는데요. 자, 이 역시 국방부가 병사들 증언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던 것과 달라진 입장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군이 을지 훈련 기간 중이던 8월 20일 북한군이 낮 3시 53분과 4시 12분 두 차례에 걸쳐서 화력 도발을 해왔다고 발표했지만 유엔사 정전위는 1차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관계자는 유엔사와 합참은 북한군이 도발했을 경우 추정되는 소위 도발 원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건 북한의 도발 원점이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발 원점이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안 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겠다는 과학적 의심. 네,
이 의심을 풀어줘야죠. 군 당국이요.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개각 관련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우선 중앙일보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만 해도 총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만뒀던 사람이다. 표밭을 갈던 의원을 한 달여 만에 다시 불러들이는 회전문 인사를 할 만큼 이 정부에 사람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다. 유일호 후보자는 전임 최경환 경제부총리 못지않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 부동산 경기 부양에 앞장서서 가계부채가 1200조 원까지 급증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지를 묻는 질문에 유사한 게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말고도 중국의 경제 둔화와 국제 유가 추락, 신흥국발 위기 조짐에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냥 저성장이 아니죠. 장기 저성장 국면이죠. 중병에 빠진 한국 경제의 근본적 치유에 나서야 하는데 그 능력이 많이 의심되는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다. 이게 바로 중앙일보 시각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유일호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 대한 경험이 빈약하다. 정권 말 일하려 하지 않을 관료들을 이끌고 갈 통솔력과 조직관리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 올 3월부터 8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했지만 업적이라고는 최경환 부총리 주도로 추진된 주택 경기 부양책을 실행한 것뿐이다. 예, 주택 경기 부양책이 이게 뭐였습니까? 빚 빌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시고 그리고 집 사세요 이거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온 모양새도 좋지 않다. 국민은 이들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정권 말에 험난한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지켜볼 것이다. 이들이 제 몫을 해내지 못한다면 인사 실패가 되풀이됐다는 가혹한 평가가 나오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허약한 용인술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네. 회의적인 시각이 역력하지요. 네. 이번엔 여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흐름과 관련한 조선일보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친노당을 만들고 있다는 비주류의 비판과 이어지는 탈당에도 불구하고 연일 선명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중도 정당을 표방하면서 중도 성향의 여야 지지층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특화하려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비주류 중에 일부는 문재인 대표가 정의당과 합당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듯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의당 측은 합당할 생각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죠. 문재인 대표 측근인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조선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비주류가 탈당으로 협박하면서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지만 사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조만간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총선 기획단장에는 문재인 대표 측근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거론됩니다. 비주류 측은 최재성 본부장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앞서서 정책위 의장과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주류 측 이목희, 김성곤 의원을 각각 임명해서 비주류의 반발을 사기도 했죠. 그러나 문재인 대표 반발하거나 말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표 측은 안철수 신당과 정면 대결도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표 측은 문재인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총선에서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야권 통합을 하는 것이지만 안철수 의원이 연대는 없다라고 한다면은 각자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여야 1대1 구도, 그 보혁 대결 구도가 되는 거지요. 안철수 신당이 이 보혁 사이에서 중간지대를 만들겠다 이 뜻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중간지대를 허용했던 한국의 선거 또 정치 풍토였는지 그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상황을 경향신문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4.13 총선 공천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한 사람들을 내세운 친박근혜계에 유승민계 찍어내기 마케팅이 노골화하고 이에 대한 당내 반발도 불거지면서입니다. 당내에서는 진실한 친박 마케팅의 무리수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등 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비박계인 김영우 의원 등 초재선 의원 16명이 성명서를 냈는데 당내 중요 직책을 가진 인사들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의 위치에 설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박 마케팅 정수는 이거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내가 가는 곳, 즉 조가 가는 곳이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예, 정말 꼴값도 이런 꼴값이 없는 거죠. 진박 마케팅에 대한 당 안팎의 흉흉한 민심은 패러디물로 표출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요즘 인기인 100세 인생을 패러디한 정치 인생이 회자되고 있는데 대구 초선 여론몰이로 날 데리러 오거든 말하는 니놈이 물갈이 대상이라 전해라. 이런 식입니다. 이환천의 문학살롱이라는 페이스북에서 소개된 뒤 유명해진 커피 믹스라는 시를 빗대서 내 목 따고 속 꺼내서 끓는 물에 넣어오라고 청와대가 시키느냐. 원래는 김 부장이 시키느냐. 이건데 청와대가 시키느냐. 이걸로 바뀌었네요. 예, 패러디물도 요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를 빗대서 혼용무도의 나라에 진실한 사람만 넘친다라는 우스갯소리, 네,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상황, 조선일보가 또 짚은 게 있네요. 아직 구체적인 접촉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부산 출마 의사를 밝힌 안대희 전 대법관을 비롯해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정몽준 전 대표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험지에 출마할 사람들의 명단으로서 말입니다. 험지라 하면 위험한 곳, 낙선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근데 당 지도부가 이렇게 험지로 나가라 이러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면서 원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험지 출마 대상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에 나가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난 영도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라면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당 회의 때 험지 중진 차출론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예, 자기들은 험지 안 나가면서 이름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험지로 나가라. 이게 무슨 심보냐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겨레 한면을 통틀어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주목했습니다. 윤석열 전 팀장 기억하시죠?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장 말입니다. 2년 가까이 대구고검 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대구고검은 이곳을 거쳐간 고위 간부 가운데 검찰총장이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당으로 통하지만 윤석열 전 팀장에게는 유배지나 다름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집요한 수사 방해 그리고 외압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대가는 무척 컸습니다. 그가 인사상 물 먹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 수뇌부로부터 정치검사라는 낙인이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찰 실세였던 치안감을 구속했고 참여정부 때는 안희정, 강금원 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을 잇따라 구속시켰습니다. 그가 어디를 봐서 정치검사냐 이런 이야기지요.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은 정권에게 밑보인 검사들은 철저하게 응징하고 충성을 다하는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함으로써 검사들에게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불가능하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검사들 보십시오. 그 검사들 절대 명예로울 수 없다는 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미디어면에 장행훈 언론광장 대표의 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요. 이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시절에 그를 향해 머저리야 꺼져라고 손팻말을 들이댄 시민에게 모욕죄로 벌과금을 부과한 프랑스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많은 법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통령에게 명예훼손 고발권까지 인정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법 인식으로 볼 때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한국 검찰의 법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 정권 이후 한국의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 언론 감시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검찰의 가토 지국장 기소는 박근혜 정권과 검찰의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한국의 언론 자유 억압하기, 이거는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언론을 향한 억압과 탄압이 이어지게 될 경우 세계적 공론의 무대에 이 이슈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더 손해겠습니까? 그러면 권력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것, 사실 언론뿐입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이 사법부의 현실을 다룬 한겨레 기사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관련한 기사가 실려있는 면에 한 박스를 이루고 있는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5년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 의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민주주의 퇴행에 일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인 최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됐다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정말 누가 봐도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국가의 불법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사회적 약자에게도 가혹했다. KTX 승무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해고 무효 소송이 대표적이다. 두 사건 모두 1, 2심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을 비판한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사법 권력마저 공정성을 잃으면은 그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민중혁명이 초래됐었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는 을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당한 뒤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영관 씨의 가족들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역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사영 씨 등 당사자와 가족 등 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20억 8,5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974년 2월 4일쯤부터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서 불법 구금했고 당시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물고문 등의 고문 행위를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전영관 씨 등 2명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금되고 보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이로 인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상은 당연하겠지만요. 배상하면 끝날 일입니까? 이건 대통령이 피해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고개를 숙여야 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3 사건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4.3 가해자입니까? 가해자는 따로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울릉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찾아가진 못하더라도 그 흔한 국무회의 발언에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었다라고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게다가 당신 아버지가 한 일 아닙니까 이거. 예. 피고 대한민국은 이번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가둬놓고 때리고 그리고 협박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지났다면서 책임 안 지겠다고. 이게 나랍니까?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의 경우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이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주민들과 일본 농업연수를 다녀온 47명을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서 간첩 행위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지요. 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 이런 합리적 판결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을 걸 여지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갖게 만드네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긴 하지만 이 당연한 판결이 반갑게 다가오는 이유, 이 시대가 엄혹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무성의 인종차별적 발언. 종편은 그렇다 치고 국민에게 노출도가 높은 지상파 프라임 뉴스는 어떻게 보도했을까? 먼저 KBS 뉴스9. 구체적인 팩트 보도는 없고 김무성의 사과 중심으로 서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르가정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활동 도중 나이지리아 출신 유학생 참가자에게 얼굴색이 연탄 색깔과 같다고 발언했다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근함을 표현한다는 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발언이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역시 기사의 맥락은 우연한 실언이었으며 김무성의 사과와 당사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함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던 아프리카 학생의 얼굴색을 연탄색에 비유하는 농담을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불찰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 대화하며 봉사하고 있었지만 상대의 입장을 고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과 동행했던 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친해지려고 한 말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침묵하다가 문재인의 이른바 노인 발언이 터지자 묶어서 보도하는데 여야 대표가 최근에 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노인 폄하 논란에 휩싸였고 인종차별성 농담을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부부는 시종 비판적이며 모두 441자로 기사가 작성된 반면 어르신들에게는 정권 교체 의지가 없으니 젊은 세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금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없는 거죠.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노인을 폄하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의지를 운운하기에 앞서 어르신들께서 왜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고 있는지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말꼬투리 잡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르신들을 폄하한 느낌이 든다며 문 대표의 발언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부부는 시종 그의 사과 발언을 앞세우며 문재인 부분의 절반도 안 되는 209자로 작성됐는데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흑인 유학생의 피부색을 연탄에 비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사과했던 김 대표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좀 생각이 부족한 농담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대표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요구했습니다. 김무성이 2번이나 사과했는데 쪼잔한 새정치연합은 그걸 갖고 사회봉사까지 요구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서술.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법원 경임의 실제 투자 전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단지 투자 과정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고수의 경제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고수익 우량 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시세조사와 분석도 스스로 하고 명도도 겁없이 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으신가요? 법원 경임의 시작인 우량 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와 분석,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잔대금 대출, 경매의 명도 및 사후 처리까지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1대1로 경매 과외를 받으세요. 본 과정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실제 투자를 하면서 물건 관련 지식을 배우고 명도도 직접 하고 법적인 처리도 직접 해가면서 경매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담받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개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02-888-570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참으로 엄혹한 시대상 경향신문이 또 고발합니다. 대학생들이 교내 집회는 고사하고 학내 게시물, 즉 대자보 한 장 자유롭게 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학교를 비판할 수 없고 사회 문제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 경기도 용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제정된 유신시대 학칙을 40년이 넘게 유지하면서 학생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마주친 학생들에게 최근에 학교에서 뭔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잘 모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비민주적인 학칙이 있는 한 잘못된 학교 운영을 비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학생회관의 한 동아리 사무실에서 만난 학생들이 철거돼서 버려진 대자보 더미를 보여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 대자보를 뜯어간 사람이 학교 교직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총학생회 간부였습니다.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이다 이러면서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예, 총학생회 간부가 와서 학생들의 입장을 담은 대자보를 떼어갔다. 야, 괴물이 됐네요. 이 어느새 괴물이 됐습니다. 예, 괴물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은 불법이다.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은 법 좋아하는 인간들 중에 법 지키는 인간들 잘 보질 못했습니다. 법은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구현하는 구실일 뿐이죠. 네. 괴물들이 법을 운운할 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비탄해져 간다는 점, 우린 또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 정의길 국제부 선임 기자가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앞서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글 속에서 트럼프가 등장했는데요. 정의길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공황 상태다. 이대로라면 그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공산이 크지만 본선에서 패배가 불보듯 뻔하다. 그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그의 존재는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트럼프 현상은 공화당의 자업자득이다. 트럼프 현상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공화당이 달려온 우경화의 산물이다. 1930년대 민주당의 뉴딜 연합에 밀려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공화당은 이 우경화 전략으로 결국 90년대 초반부터 다수당으로 오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공화당을 다수당으로 회복시킨 우경화 전략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삐가 풀려버렸다. 공화당에 의해 끊임없이 불만이 자극된 보수적인 백인 중하류 계층들은 이제 당의 기성 세력들마저 불신하고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의 막말이 오히려 그의 지지를 올리는 것도 그동안 공화당의 선거 전략 전술을 보면 이상한 게 아니다. 트럼프가 막말로 떠드는 반이민, 극단적인 애국주의 등은 사실상 그동안 공화당 후보들이 점잖게 말해왔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더 자극적이고 명확하고 시원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공화당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껴안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갈수록 공화당의 지지계층을 보수적 백인 계층으로 협소화시킬 뿐이다. 더 큰 비극은 트럼프 현상이 미국 정치를 인종정치로 바꾼다는 것이다. 링컨의 정당이라고 자부하는 미국 공화당이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극이다. 새누리당이 일배 제대로 단절하지 않으면은 새누리당도 트럼프의 공화당을 닮아가게 돼 있다. 새누리당은 일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예. 일배 정당이 돼가는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은 아마 바라지 않을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동지입니다. 겨울의 중간이라는 뜻의 동지인데요. 오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도에서 1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조금 낮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문화인류학자 김현경 씨의 기업은 왜 뻔뻔한가라는 한결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경제학을 쓴 법학자 조엘 바칸에 따르면 뻔뻔함은 기업의 본질적 속성이다. 기업의 행동 방식은 사이코패스와 유사하다. 기업은 무책임하고 모든 것을 조작하려 하고 과대망상에 빠져 있고, 과대망상이라면 언제나 자기 회사가 1등이고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배려가 부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대한다. 이것은 모두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사이코패스는 매력적인 가면으로 위험한 자아를 감추는 능력이 뛰어난데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광고를 통해서 멋진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한다. 또 하나의 가족,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 등등. 하지만 기업은 실제로는 자본, 즉 자기 증식을 꾀하는 화폐에 지나지 않는다. 돈에 영혼 따위가 있을 리가 없다. 그렇죠. 돈에 어떻게 영혼이 있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법적으로 엄연하게 인격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주주나 경영자와는 분리된 독립된 인격으로서 실제 사람처럼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벌이고 자산을 취득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세금을 내고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정에 갈 수 있다. 행위의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됐을 때 책임지는 건 역시 기업이다. 하지만 기업은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영혼도 교수형을 처할 몸도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이 받는 가장 흔한 처벌이 벌금인데 경영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벌금은 사업 비용일 뿐이다. 기업은 어떻게 해서 사람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일까? 조합이 일반적인 회사 형태였던 19세기 중반까지 투자자들은 투자 실패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래서 중산층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진다는 유한 책임의 원칙이 도입된다. 주주에게서 기업 문제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법률은 책임질 사람을 찾아내야 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은 기업 자체였다. 조엘 바카는 회사법에 인가 취소 조항이 있음을 환기시킨다. 애초에 기업 활동을 인가해 준 것은 국가다. 따라서 국가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인가 취소 조항은 기업은 국민이 인가한 기관이며 국민에게 기업을 통제할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제 이 힘을 사용할 때가 왔다. 이게 뭐겠습니까? 인가 취소. 말하자면 법인을 없애는 거지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형시키자는 말인 것입니다. 법인은 뭐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사형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자 따로, 법인 따로. 네, 이게 말하자면 경영자의 책임 회피를 부르는 독소가 되었다라는 지적입니다. 조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